생긴 거는 내란이 아니냐. 우리 역사적으로 이런 순간이 없었고 붕괴합니다. 전 국민을 붕괴합니다. 국가 원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고. 근데 그걸 끌어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우리 국민들이 용서할 수가 없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진다 이렇게 말 못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켜냅시다 여러분.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 무정부 상태에 빠진 거, 그리고 이렇게 혼란에 빠진 거, 무질서에 빠진 거, 역전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내란 속에 높았던 지지도의 이유는 21세기에도 땡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에 확인된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민낯. 안녕하세요, 사이버입니다. 어떻게 계엄 세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4년 12월 정말로 어이가 없는 계엄 선언과 함께 내란이 발생하였습니다. 탄핵 가결 후 대선을 치르고 정권이 무사히 교체되었지만 계엄 초반 당시 탄핵 반대 여론 및 내란 우두머리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았고 대선을 치르면서도 설마 하는 불안감이 전혀 없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탄핵 반대 여론과 내란 우두머리의 지지도가 그렇게 높게 유지되었는지가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데요. 사이버가 지금까지 들어봤던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과는 조금 색다른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 넘는 결과가 나온다? 네. 절대 탄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바보가 아니고 절대 탄핵할 수. 누가 봐도 어처구니 없는 계엄령과 그 내란의 우두머리. 그러나 당혹스럽게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게 잡아도 항상 20%는 있었습니다. 아니 한때는 그 소속 정당의 지지율이 당시 야당과 역전하기까지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튜버의 선동 때문이다. 여론조사 기법의 문제다. 자의보수가 숨어있다 하는 것은 정치가나 사회학자 등 전문가분들의 접근이고 그냥 유튜버 사이버의 생각은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는 21세기에도 아직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뭔 개소리야 라고 말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개소리는 맞는데 문제는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에게 대통령은 강력한 영도자, 즉 본질적으로는 왕을 의미합니다. 지난 20대 대선 때 우리는 내란 우두머리가 분명히 왕이라는 자가 쓰여진 손바닥을 휘저으면서 제2당의 후보로서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장면을 전 국민이 보고 난 후에도 대선에서 무려 48.5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과반에 가까운 지지율이네요. 상당수의 국민들은 그 장면을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볍게 여기셨겠지만 그 왕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속마음으로는 진심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게 지난 내란 사태 내내 유지되는 지지율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난데없이 왕이라고 내세운 것일까요? 왕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역사 속에서 왕이란 신이 부여한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원시시대 지배자들은 단순히 제일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었겠지만 단순한 폭력에 의한 권력은 나이를 먹거나 약해지면 새로운 강자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무력에 의한 권력의 투쟁은 구성원들 모두에게 끊임없는 혼돈과 고통을 주었을 겁니다. 결국은 샤먼 또는 제사장이 나타나고 인간이 신을 섬기게 된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야 신으로부터 신성한 권리를 허락받은 자만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 권력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그게 조폭 같은 단순한 폭력 조직의 권력과 왕권의 근본적인 차이가 되었지요. 그렇게 지나온 역사 속에서 왕이란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영웅이며 우리가 아는 모든 영웅서사에서 왕권은 선택받은 자의 혈통이 이어가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혈통에 대한 의식은 요즘도 우월한 유전자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순응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부터 왕이라는 권위는 신을 배경으로 일반 국민들을 지배할 수 있었으며 이 지배자들은 자신을 천자, 즉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거나 신으로부터 왕권을 받았다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의 권위를 가진 자들은 인간의 법 위에 있고 이렇게 자신이 신이 보장한 힘을 가졌다고 믿는 자와 그의 추종자들은 인간의 보편적 이성과 윤리를 넘어선 그 무슨 짓도 가능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반대자들을 신에 대항하는 악마라고 여기고 그 악마들을 수고하고 처단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로운 사명이라 주장하기에 국민의 생명을 해치는 계엄과 사법부 침탈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전직 정보사령관 출신 무당의 면모에서 드러난 정적 척살 계획과 서부지법에서 실현된 폭동 사태가 왕이라는 상징에 대한 그들의 진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계엄령 행사 후 헌법 개정을 하겠다며 재선을 넘어 3선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1987년에 민주화를 성공했던 우리나라에 왜 아직도 이런 이들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그때 이룬 민주화는 진정한 민주화가 아니었고 아직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우리의 기대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2년 이상 수험생이나 부모들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시험 준비를 해왔지만 5명 중에 4명 정도는 낙방을 해야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은 그 당시 민주화의 주역으로 인정받는 80년대 학번 대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던 시대는 대학 진학률이 20%도 안 되는 시대였고 그 대학생들 중에서도 소수 의식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소위 의식화되었다고 하는 채 30%도 안 되는 학생들만이 사회 문제나 정치 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어느 정도 깊이 있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부유한 집 아니면 장남이나 제일 뛰어난 자식 1명 정도만 대학을 보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애써 정의를 외면하고 집안의 유일한 희망인 자신의 성공과 현실적인 삶에만 집중하였습니다. 당장 지금 우리도 사회 정의를 대화에 올리면 그것이 돈도 안 되고 실익도 없는 논란일 뿐이라고 대화를 이어가기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회였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이 만연한 사회였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정말 수많은 부조리를 참아내야만 했고 또 저지르면서 살아가던 민족 공범의 시대였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정확한 근거 없이 필로 때려잡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인구 비율은 오히려 좀 후하게 평가된 것이라 봅니다. 이곳 산업 현장의 젊은 근로자들은 제각이 맡은 바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판단 근거가 뭡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당연히 말하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서 나온다는 헌법 1조의 개념이 막상 민주화를 이룬 87년 기준으로는 20대에서도 100명 중에 3명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지금 기준으로 이해를 했지 나머지는 막연한 민주주의 개념만 가지고 독재 권력이 약행해 해도 이건 너무했지 하는 정의심으로 거리에 나온 것뿐입니다. 그 결과 다시 민정당의 노태우가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때 이룬 민주화는 진정한 민주화가 아닌 그 당시의 독재자, 즉 사악한 왕 전두환을 몰아낸 것뿐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백성이, 국민이 자기 손으로 이루어야 완성이 됩니다. 프랑스 혁명의 의미는 단순히 왕의 처형이 아니라 하층 계급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광장에서 직접 왕의 목을 자르고 또 다른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새로운 왕을 옹립한 것이 아니라 하급 계급의 정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새로운 영웅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다 쫓겨난 후 다시 루이 16세의 동생 루이 18세가 집권하고 이후에도 정권의 교체가 계속 일어납니다.
결국 혼돈의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나 정치적 안정을 얻게 됩니다. 혁명 이후 무려 160여 년의 피와 혼란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유럽인들은 프랑스 혁명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왕의 목을 잘라보고 긴 시간 시행착오와 피의 대가를 치른 후 결국은 왕 뒤에는 신은 없으며 똑같은 인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 뒤에는 신이라는 백이 없다는 것을 여기 동양에서는 아직까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동양의 역사는 왕이 다른 왕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그것은 신이 타락한 왕을 버리고 새로운 영웅을 선택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이고 자신과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힘있는 자, 영도자, 즉 왕에 대한 환상이 살아있음을 지금껏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지금 대통령을 보면 왕 같은 자를 선출하여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모습이고 성숙한 민주주의가 잘 자리 잡은 유럽도 여러 국제정서의 위협 속에서 점점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려는 영도자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경제 위기와 전쟁 위협 같은 현실적 두려움 앞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민주주의 개념은 아직도 버거운 과제로 보입니다. 도참 사상의 신봉자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질러보겠습니다. 정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꽤나 오래전부터 보이던 현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종교 집단에서는 새로운 영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아, 불교의 미륵이라고 하는 존재 말입니다. 다수의 사이비 종교나 토착 종교에서 이런 메시아가 출현하고 있는데 어떤 위인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나라의 통일을 이루고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서 혼란스러운 21세기 인류 사회를 구원한다는 국뽕의 정점을 찍는 내용입니다. 이 배경에는 정감록, 경감록 등 예언서부터 탄화스님이나 소설 단으로 유명했던 권태우님 등 실존하셨던 분들의 예언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예언들을 배경으로 천땡이니 건땡이니 하는 잡스러운 사이비 종교인들부터 꽤나 유명한 이단 종파들까지 이 예언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며 구세주를 참칭하거나 이해관계에 맞는 일을 구세주라고 추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재밌기도 하고 우리나라 국민이면 좋아할 만한 국뽕이지만 문제는 이 제정신이 아닌 자들이 예언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망상 속에 신의 뜻이나 시대적 사명이라는 착각으로 국가 내란을 일으키고 정적들과 국민들을 악마화하여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오래되어 지금은 우리의 기억에서 잊고 살고 있지만 그 예언들이 출판되고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던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가혹했던 국권 침탈의 기억과 비참했던 동족 상잔의 상처가 선명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안하고 불행한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도저히 끝이 안 날 것만 같은 기나긴 독재 시대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때는 가족과 친구끼리도 말을 편하게 할 수 없었으며 언제 누구라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잡혀가 고문을 당하거나 실종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패와 폭력, 각종 부조리가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이런 암흑의 시간을 구한말부터 80년대까지 100년 가까이 겪으며 우리의 자존심은 밑바닥까지 가라앉아 있었으며 마음에는 패배의식이 가득하여 스스로 가망이 없는 나라라고 체념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지금과 같이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꿈꾸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40여 년 만에 80년대에는 민주화를 이루고 90년대에는 하나회라는 군부 독재를 청산하고 금융실명제로 부패 척결의 기반을 쌓았습니다. 2000년대에는 기적 같은 월드컵 4강과 IMF 탈출로 자존감을 회복하였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제조 생산 산업으로부터 IT와 문화산업까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가 뭐래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군사력과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0여 년의 시간 그 예언들이 실현되는 속에서 도참 사상의 병폐가 우리 사회 속에 은근히 퍼져나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이번 내란 사태와 내란의 지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87년 이후 38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우리의 민주주의는 설익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기대만큼 쉽게 성숙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87년에 비해서는 많은 수의 국민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 내란의 주역들은 박정희와 전두환을 롤모델로 계엄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둘은 경제발전과 반공을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을 빼앗던 사람들입니다. 전쟁 직후 북한에 대한 공포와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던 당시의 삶은 독재자들의 폭정과 부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였습니다. 또 전쟁의 트라우마는 그 악랄한 도둑들이 왕의 행세를 하며 사회를 통제하는 것을 정당화하였고 북한의 공포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단결을 해야 한다고 믿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독재자들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가까이 지나 다시 도참설과 무속에 빠진 이들이 그들을 롤모델로 하는 영웅이 되고자 하였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그런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커다란 대가를 치를 뻔한 위기를 슬기롭게 넘겼습니다. 국민들은 독선적인 독재자를 내리고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였습니다. 국민은 다행히 자신이 국민의 대리임을 천명하는 이를 리더로 선출하였습니다. 해방 후 우리는 무지했고 전쟁 후 우리는 비참했습니다. 온 나라에 가득 찬 죽음의 공포와 배고픔이 정의로움보다 우선하였습니다. 물론 정의를 앞세우다 북한으로부터 나라를 지키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조리마저 견디고 극복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비록 지난 대선에서 왕을 손바닥에 젓고 휘두른 자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독재와 비리의 시간 속에서 비록 여지껏 왕과 대통령을 구분 못했어도 1950년 4.19 혁명과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주의를 얻어내 학습하였으며 박근혜와 윤석열을 내리면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왕이 되어서 국민을 이끌 영도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리더에게는 많은 지혜와 노력이 보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함과 균형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훌륭한 리더들이 우상화의 어리석음으로 무너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았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과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실 분들께 바랍니다. 부디 위대한 업적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와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